이전 영상에서 종아리의 모양과 볼륨을 결정하는 것은 선천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혼자의 노력이나 심지어는 의학적인 시술의 도움을 받아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에 어려운 부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지방흡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문제인 근육에 대해서 역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도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지방흡입 등으로 이 지방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그런 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좀 다른 문제죠. 모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할하고 있는 근육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얼마나 해로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근육을 억제를 시켰을 때 당연히 그 기능의 힘이 일시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우리 몸의 근육들은 서로 맞물려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한 근육이 이렇게 약화됨으로 해서 다른 근육들의 밸런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근육들이 작용시키고 있는 어떤 관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심장 정맥혈을 심장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미용적인 시술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시술자와 충분한 상담을 나눈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듯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종아리 근육은 해부학이 중요해서 제가 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오른쪽 다리를 뒤에서 본 거죠. 우선 다리의 가장 위쪽에 있는 피부와 그 바로 밑에 있는 피하지방, 우리가 지방흡입으로 줄이는 피하지방을 걷어내면 이런 모양의 근육들이 보이게 됩니다. 왼쪽이 실제 모양에 가깝게 그려진 거고요. 오른쪽은 좀 간단하게 단순화 시킨 거죠. 제일 위쪽으로 이런 비복근이 보입니다. 내측 안쪽과 외측 바깥쪽으로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비복근이 보이죠. 이게 위쪽에서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 개로 합쳐져서 아래쪽은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합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다리의 모양을 가장 못생기게 만들고 또 볼륨을 있게 만드는데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이 비복근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술을 할 때도 이 비복근을 줄이는 시술들을 좀 하게 되고요. 비복근을 좀 치워낸다고 치면 그 아래쪽으로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가자미근은 이 그림상에서 조금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경우가 많고요. 이 가자미근과 비복근은 거의 역할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합쳐져서 같이 아킬레스건을 만들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비복근을 시술을 해서 그 역할을 줄이거나 없애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이 가자미근이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은 그림인데 그 옆쪽으로 외측으로 보면 가자미근과 비복근 말고도 이런 비골장근이라는 것이 간혹 종아리의 외측 하단 부분, 특히 라인을 결정하는 데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근육들이 줄어도 얘가 굉장히 돌출되어 있는 경우는 바깥쪽 종아리 라인이 좀 안 이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근육들과 관계가 있는 신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뇌와 척수에서 이제 신경이 쭉 나와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리의 경우는 각 근육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죠. 척수에서 나온 노란색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무릎 뒤쪽에서 후
경골신경이 되죠. 경골이라는 게 이제 다리에 있는 뼈가 경골인데, 그 신경이 좀 내려오다가 비복근과 가자미근 또 다른 모든 근육들의 분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신경이 시작 부분은 이렇게 굵게 보이죠.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든 게 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릎에서 아킬레스건까지 비복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은 두 갈래가 보이죠. 이 비복근을 치우면 아래쪽으로 가자미근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위쪽에서 단면을 본 건데요. 가장 바깥쪽 뒤쪽이죠. 비복근이 보이고 있고 그 안쪽으로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신경 설명이고요. 후경골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서 비복근과 가자미근에 분지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신경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굵은 신경이죠.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자, 저 근육을 수축시키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신호를 보내면 이 신경을 따라서 전기 신호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가지로 그 신호가 가서 해당 근육을 수축시키고 또는 풀리게 만듭니다. 이완을 시키는 거죠. 현재 보이는 이 정도 레벨에서는 굉장히 굵게 신경이 보이지만 이게 근육 안으로 들어가서 점점 갈라지면서 디테일하게 이제 분지를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포 단위로 그런 것들이 분지가 되면서 신경과 근육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해부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죠. 이제는 실제로 이 근육을 줄이는 시술들에 대해서 쭉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근육 비복근을 드러내는 시술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있다고,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고요.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십몇 년 전에는 이 근육을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근육을 군데군데 이렇게 응고시키고 태워서 부분적으로 이 비복근의 볼륨을 줄이는 시술이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근육을 줄이는 시술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죠. 후경골신경에서 분지되는 비복근을 자르는 거죠. 그러면 이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비복근이 자극이 없으니까 수축이 되지를 않고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 점점 이 근육이 퇴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뼈가 다쳤을 때 깁스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있다가 풀게 되면 굉장히 팔이나 다리가 가늘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근육을 쓰지 않아서 점점 퇴화돼서 그런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 뭐 깁스를 풀고 나서 다시 움직이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게 이제 어떤 신경을 끊어서 간접적으로 근육을 줄이는 원리가 되겠고요. 무릎 뒤쪽으로 3, 4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크게 만들고 눈으로 직접 저 신경을, 후경골신경에서 비복근으로 나온 어떤 그런 신경을 찾아서 자르고 이걸 조치를 해서 다시 붙지 않게 이렇게 하는 시술들을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좀 있던 시술입니다. 현재는 이런 시술들은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시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복근으로 분리되는 신경을 찾기 위해서 절개를 3, 4cm 하던 것이 지금은 바늘구멍과 기기를 이용해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그것을 찾아서 신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죠. 이게 뭐 소위 알제거술, 종아리 퇴축술, 신경차단,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는 시술이고요. 기본 원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이 시술의 초기 개발자 중에 한 명이라서 초기에는 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고생도 좀 했고 그랬었죠. 지금은 굉장히 안정된 시술이라서 경험이 좀 있는 시술자라면 큰 문제 없이 시술을 잘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디자인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로 시술한 분을 디자인을 하고 또 시술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기 험하지 않게 만든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 환자는 아니고 제가 모델분한테 좀
도움을 청해서 시술한 분이 아닌 다른 분의 상태를 그냥 시범적으로 디자인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고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제거 수술하는 디자인을 먼저 할 거고요. 이렇게 잡아보면 양쪽으로 비복근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또 만져지고, 이분도 내측이 굉장히 크고 외측은 비복근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척추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다리 쪽으로 쭉 내려오는 신경선을 표시를 할 겁니다. 비복근 가운데로 이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고요. 무릎 관절 가장 튀어나온 부분 쪽에서 분지가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자, 이제 알근육을 경계 부위를 표시를 할 겁니다. 알제거 수술을 발을 이렇게 직각 상태로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할지, 또는 침대에 누웠을 때 발이 이렇게 펴지면서 그렇게 수술할지에 따라서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저는 수술을 발을 이 상태로 수술하기 때문에 이 상태 기준으로 근육 라인을 피부에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져보면 알근육에, 내측 알근육에 이렇게 경계선이 좀 잡히고요. 자, 까치발 해보실까요? 까치발 세게 봅시다. 더 세게. 그렇게 해서 아까 만져진 그 알근육하고 경계를 좀 만지고요. 다시 차렷해 보세요. 이렇게 만져지면 이제 정확한 알근육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 경계 라인이 이렇게 잡히고요. 아래쪽 경계 라인은 이렇고, 이분은 피하 지방이 별로 없는 분이라서 알근육의 경계를 잘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반대쪽도 일단은 척추에서 내려오는 후경골 신경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비복근으로 분지되는 부분이고요. 이쪽도 알근육을 위쪽 아래 경계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 까치발 해보세요. 까치발. 네, 올라가죠, 비복근이. 근데 이 상태로 수술할 게 아니라서, 자, 다시 내려보시고요. 차렷 하시고요. 차렷 상태에서의 비복근의 위치를 그립니다. 오른쪽 왼쪽이 좀 다르죠. 오른쪽의 비복근이 더 작습니다. 오른손잡이인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내측 비복근이고요. 외측 비복근이, 이분 같은 경우도 다시 까치발 해보실까요? 까치발. 외측 비복근이 지금 요만 하거든요. 이게 종아리의 외측 라인을 만드는데 관계가 없어요. 이분은 비복근, 외측 비복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요 근육이 종아리 외측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비복근이 아니고 가자미근이죠. 자, 내려보세요. 외측 비복근은 요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크기도 작고, 저걸 줄인다고 해서 종아리 외측 라인이 슬림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위해서 디자인을 할 겁니다. 지금 양쪽의 내측 비복근 차이도 좀 꽤 많이 나서, 다시 까치발 해볼게요. 네, 지금 됐어요. 내리시고. 외측 비복근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척추에서부터 내려와서 쭉 내려온 그 신경이 여기서 이제 후경골 신경이 되고요. 여기에서 비복근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복근까지 이렇게 분지가 되고요.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주신경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기본으로 해서 기계를 넣어서 실제 그 신경의 위치를 탐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바늘을 꽂고 이 신경내에 걸쳐서 자극을 줬을 때 이 근육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한번 바늘을 넣어서 그 신경을 찾아서 차단을 하고요. 또 이 근처에서 한 번 더 상처를 내서 한 번 더 이 신경을 응고시켜서 파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외측도 이렇게 라인이 되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근육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위에 바늘 두 군데씩, 그러니까 신경을 두 군데 위치에서, 같은 신경을 두 군데 위치에서 끊어서 재발을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렇게 신경 라인이 있고요. 이쪽이나 이쪽으로 한 가지가 더 분지돼요. 이쪽 정도에서. 보통 그렇게 두 가닥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자, 디자인 이렇게 되고요. 이분은 외측은 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내측만 하실 분이고요. 반대쪽에서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서도 비복근 쪽으로 들어가는 예상되는 가장 주 라인을 그리고요. 바늘은 꼽는 데는 이쪽하고 이 두 군데를 끊어서 테스트를 하면서 근육을 줄일 겁니다. 계속 만져가면서 비복근의 위치가 맞는지 체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이제 실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술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텐데 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아리 신경 차단 수술은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요. 아까 그 디자인 했을 때 보여드렸던 그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에 바늘보다 약간 굵은 정도의 캐뉼라를 넣습니다. 이 캐뉼라는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에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 같은 동일한 전기 신호를 바늘에 흘려보내는 거죠. 그 신호가 나오는 상태에서 바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신경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적당한 신경에 닿게 되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어떤 근육, 우리가 이제 타겟팅을 하는 비복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심하게 수축과 풀림을 반복하게 되고요. 정확한 위치라고 물론 경험이 중요하죠. 생각이 되면 여기서 이제 전기 신호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죠. 그래도 근육이 활발하게 수축과 이완 풀림을 반복하게 된다면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기기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요. 이 캐뉼라의 모드를 응고시키는 태우는 모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팁이 이 캐뉼라 탐침했었던 이 캐뉼라의 끝이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신경을 응고시키게 되는 거죠. 응고시키면 이게 자기를 담당하는 신경이 자극을 심하게 받게 되니까 밑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굉장히 심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경이 잘 지금 응고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0초, 120초 정도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술하면 이 신경이 완전히 거의 손상을 입게 되고요. 다시 탐침 모드로 바꿔서 똑같은 위치에서 전기 신호를 주었을 때 이 근육에 아무런 이제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신경이 손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신경이 잘 끊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신경이 이제 주신경이 끊어지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그 후경골신경에서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보통은 두 갈래가 나와서 이쪽을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고, 또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미 끊어져 있지만 아래쪽에서 신호를 보내면 다시 또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뇌에서 온 것으로 또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손상된 부분을 스킵하고 밑에 쪽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경을 한 번 더 찾아서 그 신경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술을 하고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시술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시술로 두 가지 변화를 만들 수가 있죠. 자극해주는 신경이 끊기니까 이 근육이 수축이 안 돼서 까치발사선 이런 때
팍 만들어진 어떤 이런 고구마 같은 종아리 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시술 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깁스 얘기한 것처럼 이 근육에 신경 자극이 없으니까 점점 사용을 안 하게 되면서 퇴화돼서 굉장히 얇아지죠. 그래서 그 알 만드는 자세가 아닌 그냥 평소 자세에서도 종아리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무스해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개인의 근육 상태에서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내측은 굉장히 좋은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외측 비복근도 뭐 내측과 거의 비슷한 신경공로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술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외측 비복근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종아리의 외측 라인을 만드는데 이 비복근의 근육이 그 라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의 외측이 종아리의 외측 바깥쪽에 어떤 라인을 형성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비복근을 굳이 이거를 줄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물론 종아리 외측에 어떤 그 라인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체 볼륨을 줄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술을 할 수는 있겠죠. 외측 비복근은 개인의 상태나 상담 후에 결정을 하고 시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는 뭐 별로 권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있는 비골 장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하부의 외측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시술을 할 수는 있겠죠. 가자미근을 시술을 하는 거는 어떠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복근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가자미근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가자미근도 이런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겠죠. 알 제거 수술은 물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자미근을 이렇게 그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되는 것 같고요. 초반에 저희가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이 사체로 이런 실험과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자미근을 잡는 뭐 이런 것들도 시도도 많이 했었고, 타각턱을 줄이는 어떤 그런 시술도 했었고, 또 미간의 주름을 만드는 어떤 그 신경을 끊는 그런 시술도 다 연구를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보톡스로 이제 대치가 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술들을 잘 하지는 않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측 비복근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고요. 외측이나 뭐 가자미근, 뭐 다른 시술들은 지금은 좀 회의적인 것 같고요. 보톡스가 좋은 대안이 돼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술의 문제점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술하고 나서 재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발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시술을 하면서 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신경이 제대로 끊기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눈으로 보고 하는 시술이 아니라서 그럴 가능성은 좀 있고요. 경험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시술자도 실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신경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알 근육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재발은 시술 후에 굉장히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도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커지게 되죠. 이런 것은 시술자가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되면 재수술을 해주는 편이고요. 근데 뭐 저 같은 시술자는 이제 그런 일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발의 또 다른 이유는 주신경은 잘 끊겼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보조 역할을 하던 어떤 잔신경들이 점점 튼튼해지면서 그 주신경의 역할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사실 시술자도 뭐 예상을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발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다음에 재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신경만큼 이것들이 원활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알근육이 처음처럼 그렇게 많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좀 상당히 작게 재발을 하게 되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도 처음보다 좀 많이 작아진 상태라도 그냥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상담 후에 시술을 다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예측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좀 더 이런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변에 좀 잔신경들도 좀 테스트를 하면서 좀 유력한 놈들은 조금
조절을 하고 나오고는 편이고요. 숙련된 시술자가 성의 있게 시술을 하면 재발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발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간단하게 시술하고 비용을 좀 낮추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고 있고요. 참고로 그 시술한 후에 힐을 신지 말아야 되거나 운동을 제한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이런 시술을 하는 이유가 힐을 신어도 못생긴 알이 안 생기게 하거나 뭐 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일이 굉장히 다른 의미도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억제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재발의 가능성이 조금은 증가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술의 또 다른 문제는 비복근을 억제를 시켰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자미근이나 어떤 다른 근육들이 비복근의 역할을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서 이 근육들이 모양이 좀 더 우락부락해질 수 있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비복근이 이제 얇아지고 없어지면서 그 양쪽으로 가자미근이 좀 돌출돼서 보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우락부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 제거 수술에 혹시라도 이런 성향이 좀 본인이 아시니까 그런 느낌이 있으면 보톡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게 되는 것을 미리 좀 방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하는 것은 거의 내측 알 제거 수술만 하고 있고요. 외측 비복근이 외측 종아리 라인을 만드는 데 중요하거나 또는 굉장히 큰 경우에는 외측 그 알 제거 수술도 하고 있고요. 또는 내측만 알 제거 수술을 하고 비복근 외측이나 가자미근 또는 비골장근 등을 보톡스를 이렇게 섞어서 시술을 하는 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시술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제가 말씀드린 재발이나 주변 근육이 조금 못생겨지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치발이 되었다거나 이런 거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10여 년 동안 시술을 해가면서 그렇게 된 케이스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경의 고주파로 이제 이거를 끊으면서 주변 조직을 잘못 건드리면 근육이 이제 과도하게 응고가 돼서 이제 짧아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위험한 시술은 아니지만 역시 경험이 많은 좋은 시술자를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 제거 수술 후에 불편은 그리 심한 것이 없습니다. 당기는 정도의 느낌이 수일 정도 지속되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불편감이고요. 이 당김이 열흘이나 보름 정도 좀 지속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스르르 풀려버리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간혹 약간의 멍이나 약간의 붓기가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눈에 띌 정도는 전혀 아니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죠. 이것도 뭐 어떤 분들은 거의 이런 걸 못 느끼는 분도 있고 심한 분들은 한 달 정도까지 약간 약화된 걸 느끼다가 이것도 역시 그 정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니까 또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불편은 그리 크지 않은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흡입과 알 제거 수술을 동시에 고려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게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권유를 하게 되지만 비슷한 경우라면 또 같이 시술할 상황이 아니라면 알 제거 수술을 먼저 해보시고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다른 시술을 또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별 전후 사진을 제가 올려놓았죠. 근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두 케이스 정도만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들 후사진을 제가 같은 날에 얻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분들이라서 이런 사진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근데 두 분의 케이스를 같은 날 얻게 돼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먼저 시술 전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차렷 자세에서도 내측 라인이 굉장히 두껍고 까치발 자세에서 굉장히 큰 알이 보이고 있죠. 자, 이분이 시술을 하셔서 이게 이제 까치발 자세입니다.
굉장히 컸었던 알 근육이 없어졌죠.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렷 자세에서도 안쪽으로 돌출됐던 그 종아리 내측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날씬하신 분인데 알 근육만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도드라졌던 분이죠. 이분은 지방에 사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후사진을 보내주면서 너무 좋다, 너무 잘 된 것 같다 그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메일로 받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분하고 이분하고 같은 날 제가 후사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이런 결과가 두 장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굉장히 이 시술을 하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그랬었던 날에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톡스가 무슨 독성 물질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죠?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노란색 눈에 보일 정도의 굵은 신경이 근육에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가지치면서 점점점 들어가서 아주 미세하게 그게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미세한 구조가 되고 또 근육 쪽의 어떤 그런 미세한 구조와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신경 근육 접합부가 되죠. 이런 아주 세포 단위의 미세한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이 신호를 보내면 근육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보톡스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신호를 보내도 근육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호흡을 하는 호흡근에 이런 마비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호흡을 못하니까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톡스가 그런 독성이 물질이긴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보톡스는 그 정제나 양이 너무 엄격하게 잘 조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경 차단 수술과 달리 이거는 좀 그 눈에 보이는 굵은 신경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미세한 세포 구조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 차이가 좀 되겠죠. 보톡시 시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사를 넣어주면 이 보톡스가 알아서 자기가 가야 될 신경, 근육 접합부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술에 굉장히 큰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굵은 신경을 끊어서 그 밑에 하부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비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에 이렇게 그런 접합부를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톡스가 작용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좀 많이 이렇게 편차가 커지면 울퉁불퉁해지거나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희석을 많이 해서 주사를 놓는다거나 또는 시술 1차 한 다음에 한두 달 후에 그 모양을 보고 교정하는 리터치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조금 그 결과를 좀 좋게 만들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보톡스는 주사된 후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작용을 잘 하다가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효과가 한계가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과거와 달리 보톡스 비용이 굉장히 싸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술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얼굴 주름과 달리 종아리 보톡스는 용량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톡스에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주름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보톡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성이 생기면 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제거 신경차단술, 퇴축술과 이런 보톡스의 시술을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는 거지만 경험이 많은 시술자와 잘 상담하시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톡스를 시술하는 영상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한이 생겨서 아까 그 퇴축술해서 디자인했었던 모델분의 디자인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주요 근육은 비복근이죠. 보톡스는 가자미근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정도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자미근도 보톡스를 맞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전에 알 제거 수술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 놓은 아까 그 상태입니다. 똑같이 비복근의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 그냥 근육에다가 주사를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찌르면 되는 겁니다. 보톡스 굉장히 시술이 간단하죠. 말씀드린 대로 보톡스는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될 곳으로 자연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시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까치발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 보면 비복근이 위로 따르려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밑에 쪽으로 가자미근이 보입니다. 자, 가자미근의 위치를 까치발 상태에서 파악을 하고요. 자, 다시 내리고요. 가자미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측에 더 강하게, 그러니까 내측은 비복근이 안쪽 라인을 만드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외측은 가자미근이 종아리 외측 라인을 거의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도 비복근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근육이 종아리 외층을 만드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자, 까치발 해보시고요. 가자미근의 위치를 다시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까치발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 내리시고 차렷하시고요. 자, 이렇게 가자미근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비복근보다는 가자미근이 종아리 외측 라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까치발을 할게요. 자, 밑에 있는 근육도 여기 조금 보이죠? 자, 내려보시고요. 자, 이런 상태 보이고, 자, 이렇게 보톡스 시술은 비복근뿐만 아니라 가자미근도 주사를 놔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디자인을 좀 추가로 한 상태고요. 자, 보톡스를 놔주는 방법은 의사마다 굉장히 방법도 다양하고 사용하는 용량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좀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이제 알근육 크기에 따라서 쓰는 용량을 좀 다르게 조절을 해야겠죠. 지금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더 작기 때문에 더 작은 용량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까치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이쪽이 넓이는 더 넓은데 알근육이 큰 거는 사실은 또 이쪽이 더 커요. 자, 내리시고 그러면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기는 하지만 보톡스의 양은 오히려 이쪽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자기 시술자의 역량에 따라서 조절해서 시술을 하면 되고요. 보톡스를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내측 비복근, 외측 비복근, 또 가자미근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이쪽도 시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술할 수도 있고요. 다시 까치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그 근육의 볼륨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에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톡스의 주입량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차렷하시고요. 그래서 주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보다 아래쪽에 좀 더 보톡스 양을 더 많이 주입하는 분도 있죠. 여기도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뭐 이렇게 주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사를 놓는 방법은 의사들마다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서 다양하게 이제 시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1차로 시술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리터치를 해서 뭐 좀 좋지 않은 모양이나 아니면은 덜 수축된 부분에 주사를 추가적으로 시술을 해서 완성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 다리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약간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세요. 더 돌려볼게요. 더 돌려볼게요. 자, 위쪽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더 주사 횟수가 더 많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약간 돌려서 이쪽은 이미 지웠습니다.
자, 보이면 위쪽보다 아래쪽에 좀 더 많이 점을 찍어놨죠? 잠깐만 돌려보시고요. 다시. 오케이. 이렇게. 자, 디자인한 걸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신경차단 수술은 이 후경골신경에서 쭉 내려오는 이 주 굵은 신경,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굵은 신경에서 분리되는 이 신경 자체를 끊는 거죠. 그리고 보톡스 시술은 이게 근육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그 미세한 신경 구조가 되고 또 미세한 근육 구조가 만나게 되는 시점에서 작용하는 거라서, 여기만 끊으면 여 밑에 있는 모든 신경이 전부 다 마비가 되는 거죠, 수술로 할 때는. 근데 보톡스는 말단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점 메인을 공략을 할 것인지 지점을 공략할지 어떤 그런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시술이 잘 되면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어떤 그 공략하는 거점이 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초보 선생님이라 시술하고 나서 모양이 좀 좋지 않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오히려 그 알제거 수술을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모조리 다 같은 정도로 이렇게 퇴축이 되니까 그런 좀 미래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